강남 한복판 63층 동아건설 본사 건물은 마치 현대의 성곽처럼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벽은 마치 견고한 갑옷처럼 빛났고 건물 꼭대기에서는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현대의 성에서 남동준 부회장은 매일 아침 도시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박주연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까만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회 11시 30분. 해외 투자자 미팅. 오후 2시 이사회 회의예요. 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로 저 블록들은 모두 재배치될 것이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의 야심작이자 동아건설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스크린 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꽂혔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존 재개발 방식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남동준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안전관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동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과다하다고요?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무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준은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안전 비용을 아끼자는 의견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은 어쩌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동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생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방이었습니다. 동주는 정성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칼을 잡은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불 앞에서 프라이팬을 돌리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요리는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어쩌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재료가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 이 시간만큼은 차가운 부회장이 아닌 그저 요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음식이 입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현장 방문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예감이. 이른 아침 재개발 현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굴착기의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동주는 현장 사무실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를 세웠습니다. 부회장님, 이쪽입니다. 현장 소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동주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철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요. 아직 남아있는 가구는 네, 몇 군데 있습니다만 곧 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보상팀 직원 몇 명이 한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라고요. 내 평생 일군 식당입니다. 그냥 떠날 순 없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60은 훌쩍 넘어 보이는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그만 나가시죠. 보상금도 나왔으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은 식당 문을 붙잡은 채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주는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었고 보상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요리책이었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고 그 사이로 바랜 사진 한 장이 날려나왔습니다. 동준의 발치에 떨어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동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얼굴이 마치 오래된 필름이 현상되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동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도 그제야 동준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동준이구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장의 소음도 주변의 시선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동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0살 그가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너는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요리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가르쳐 주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선 그날 동주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아라는 꼬리표가 그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습니다. 부회장님, 박주연의 목소리에 동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새 소란이 커져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전 제가 있던 별빛 고아원 원장님이십니다. 동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부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철거는 보류합니다. 이 구역은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동준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런 동준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처럼 도망치는구나. 동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동준은 박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동준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요리는 언제나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 63층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한 남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이. 다음 날 아침 동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주연이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김철수 원장님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30년간 별빛 고아원에서 원장으로 일하시다가 5년 전 은퇴하셨고
그 후로 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더군요. 동주는 묵묵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낡은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별빛 고아원 폐원, 재개발 사업으로 35년 역사 마감. 기사 속 사진에는 원장님이 쓸쓸히 고아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댁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주연이 내민 것은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그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원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는 법을 배우는 모습, 처음으로 만든 요리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부회장님. 현관 앞에 서 있던 박주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아버님에 대해서요. 동준의 손이 앨범 위에서 멈췄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 원장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부회장님께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신 것이 있다고. 동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동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왔구나. 원장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밥은 먹었니? 동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몇 가지 밑반찬.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님을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지. 원장님은 밥을 한술 뜨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걸 내게 전해달라고 하셨다. 원장님이 안쪽 방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묵직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를 찾아다녔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그때마다 넌 이미 떠난 뒤였고. 동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태어난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가난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널 지킬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게는 동생이 있다. 동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증여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한 청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지금 도시재생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내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두 형제가 서로를 찾길 바라셨지. 동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그가 믿어온 모든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가거라.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치 20살 그날처럼. 동주는 천천히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술 한술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맛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라는 걸. 동주는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63층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만이 아닌 두 아들을 찾아다닌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 강민호의 학교 성적표, 상장, 그가 쓴 논문까지. 아버지는 두 아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주는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주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도마 위에는 이미 식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살 때처럼 원장님은 칼을 잡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리대 앞에 선 동준의 모습은 차가운 부회장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고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묵묵히 동준의 칼질을 지켜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그 모습에서 원장님은 어린 시절의 동준을 보았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주연이 누군가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도시재생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자 동준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형과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앞에는 동준이 만든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원장님의 비법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맛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말없이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때로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법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담아주신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오래된 동네를 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행복식당이 있는 이 동네였습니다. 동주는 말없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유리창에 비친 네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원장님의 낡은 앞치마, 박주연의 단정한 정장, 민호의 캐주얼한 차림, 그리고 동준의 고급 슈트.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식탁에 모여 같은 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준이 자청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어설펐지만 진지했습니다. 민호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부회장의 모습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자 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동준의 차 안에는 원장님이 싸주신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온 그였지만 이 소박한 반찬통이 그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은 것처럼. 아침 햇살이 동학건설 본사 건물을 비추던 그때 이사회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전면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전면 철거가 아닌 도시재생 방식의 도입이었습니다. 동준이 직접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 전례가 없다는 것, 리스크가 크다는 것. 동준은 그들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제시한 도시재생 계획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재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지난 5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 경영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 동준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온 일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표정에는
은은한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사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복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준과 민호, 그리고 도시재생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모두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식당 한켠에는 도시재생계획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새롭게 그려질 골목길들, 주민들의 삶이 이어질 공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만 쓰러지신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원장님의 진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병실에 누운 원장님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병실 밖에서 마주섰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들의 친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두 형제의 재회를 준비해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의 병실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형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 날의 민호, 요리대회에서 상을 받은 동준,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고아원을 떠나던 날의 사진까지. 원장님은 그들의 인생을 차곡차곡 모아오신 것입니다. 동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주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준을 몰아내기 위한 기존 경영진의 마지막 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준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창가에 기대어 선 동준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던 그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빛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민호가 원장님의 손을 잡은 채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주는 자신도 모르게 원장님의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새벽녘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맥박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종이는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희는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민호가 어느새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준의 옆에 조용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입니다. 동준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동준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연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동준이 그동안 준비해온 비리 자료들이 언론사로 하나둘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식당은 그날 처음으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동안 몰래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독거노인에게 매일 저녁 반찬을 가져다 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이웃의 크고 작은 일에 발 벗고 나서 주었던 원장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두 형제는 원장님의 기억 속에서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사진들, 메뉴판 뒤에 숨겨져 있던 상장들, 그리고 주방 한켠에 고이 모셔둔 두 개의 앞치마. 원장님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리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불법 자금 횡령, 공사 과정의 부실 시공 의혹, 안전관리 비용 축소 등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도시재생 계획을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지켜내는 계획이었습니다. 행복식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획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원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시간 가슴 깊이 간직해온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왜 아버지가 끝까지 두 형제의 재회를 바랐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이유를. 모든 답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쪽지에는 한결같이 어서 돌아오세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불빛이 다시 켜지기를, 원장님의 된장찌개 향이 다시 골목을 채우기를. 한 달 후 동학건설 본사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동주는 단상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제 도시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행복식당이 있는 골목의 새로운 청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그대로 두되 안전하게 보수하고, 골목길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복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준이 제시한 새로운 수익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 문화공간 운영 수익, 그리고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 사업 참여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 밖에서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준비한 주민 설문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의 주민들이 새로운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보다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도 틈틈이 두 형제와 함께 새로운 식당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복문화센터의 1층에 들어설 새로운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자 청년 요리사들의 교육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동준의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갔습니다.
비리 조사 결과로 물러난 이사진들의 자리는 도시재생 전문가들로 채워졌습니다. 박주연은 이제 홍보실장이 되어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행복식당 자리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동준과 민호는 직접 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간판은 조심스럽게 떼어져 보관되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도 이 간판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원장님의 레시피는 이제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비법, 매일 아침 채소를 다듬는 순서, 음식을 담는 그릇의 온도까지 모든 과정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동준의 집무실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면 대신 따뜻한 원목 패널이 들어섰고 한쪽 벽에는 행복식당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응접실은 이제 작은 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은 이곳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소식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동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차가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아닌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무실을 나서는 동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저녁 행복식당 공사 현장에 들러 원장님,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은 간이 식탁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고급 만찬보다 맛있었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숨쉬는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행복문화센터 앞의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은 센터의 공식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1층의 행복식당은 이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계셨습니다. 이제는 젊은 요리사들과 함께였습니다. 개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인사들까지 동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오래된 행복식당 간판이 새 건물 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추억,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동준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민호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연구소는 이제 문화센터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뜨개질 모임, 청년들의 창업 준비 모임, 아이들의 독서 모임까지 매일 다양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행복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한 메뉴들 속에 새로운 요리들이 더해졌습니다. 원장님의 된장찌개는 여전히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를 배우는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주연은 이제 동준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도시재생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재개발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담은 도시재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문화센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퇴근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요리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준과 민호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형제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된장찌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 동준과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집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문화센터 옥상에서는 주민들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악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동준이 직접 가꾼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리에 쓰일 식재료들도 이곳에서 재배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화센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행복식당의 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동준, 민호, 그리고 원장님은 오늘도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63층에서 보던 그 풍경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성공의 상징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숨쉬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 이제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닌 서로의 삶을 나누자는 초대였습니다. 동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닌 마음이 모이는 곳이란 것을. 그리고 그 집은 지금 여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